이번 시간에는 회계순환 과정으로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말, 즉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마무리 짓는 단계를 결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이고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산 절차는 회계기록의 종점이자 가장 중요한 회계기록의 절차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결산을 하느냐 하면은요, 앞에서 회계과정, 즉 회계공준이라고 공부한 적이 있죠. 즉 기업은 계속 기업으로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계속 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계속적으로 1년마다 성과가 발생해야만 기업이 계속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존속 기간 중에서 인위적으로 일정 기간을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회계연도해서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정해서 요 마지막 시점에 1년 동안의 성과가 얼마인지, 재무 상태가 얼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즉 회계 기간을 정했어요. 이 기간은 1년, 6개월, 3개월, 1개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기업은 1년에 한 번 이상의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결산을 하는 기업들은 뭐 합니까? 아무래도 결산할 때마다 비용도 지불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리하는데 시간을 소요하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예외적으로 상장기업, 정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1년에 2번 실시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즉 뭐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상반기의 실적과 하반기의 실적을 보고를 해줘야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적시성에 의해서 또는 목적적 합성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결산을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결산 예비 절차, 그 다음에 결산 본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 예비 절차에는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지냐면, 앞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거래의 인식, 분계, 총계정 원장 전개하셨죠? 총계정 원장은 장부잖아요. 그 원장이 맞나 틀렸나 확인하는 시산표를 작성하고요. 이때 정산표 작성도 가능한데요. 요즘 정산표 잘 안 써요. 그래서 아마 시산표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경영성과 중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요, 결산 정리 사항을 찾아서 수정 분계하고 원장 전개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결산 본 절차에서는 수익과 비용 계정의 장부가 마감되고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 마감이 될 거예요. 이 마감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재무제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종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여기다가 뭐다? 주석이라고 하는 따로 보고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재무제표 하단에 또는 별지에 따로 추가적인 설명을 붙인 것을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예비 절차부터 하나하나 다루어 보는데요. 첫 번째가 시산표입니다. 시산표는요, 이것은 우리가 장부 중에서 주요 장부가 아니라 보조 장부에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회계라고 하는 것은 숫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 숫자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시산표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기말이 되면 일반적으로 시산표를 먼저 작성하는데, 이때는 회계 기간 중에 이루어진 계정 기록의 정확성, 계정 기록은 어디서 이루어졌죠? 총계정 원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 즉 계정들이 총 모여있는 장부가 정확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시산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산표는 일정 시점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등 모든 계정 과목과 그 계정 과목의 잔액과 합계를 한 곳에 나열하여 모아놓은 표로서 계정 과목들이 원장, 즉 총계정 원장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산표는 작성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전 시산표는 결산 정리하기 이전에 작성하는 시산표를 수정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산표는요,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 정리된 내용이 맞나 틀렸나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산표는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다 그러면 앞에서 작성한 총계정 원장의 내용이 맞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시산표에서 차변 계정의 합계와 대변 계정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산표에는 붕괴와 원장 정기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시산표의 2차적인 목적은 재무제표 작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점검 단계, 검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산표는 우리가 작성 시점에 따라서는 수정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나오겠는데요. 시산표의 작성 형태에 따라서 작성 형태라든지 또 다른 말을 하면은 시산표의 작성 양식에 따라서 시산표는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잔액 시산표는 각 계정의 잔액만을 모아서 작성된 것을 잔액 시산표라 그러고요. 총계정 원장의 잔액만을 나열한 것이라면 합계 시산표는 각 계정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을 서로 합계만을 나열해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맞으면 총계정 원장에 전기된 내용이 맞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계 잔액 시산표는 각 계정의 합계도 있고요. 각 계정의 잔액도 다 같이 나타나는 시산표를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식이라든지 양식 중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작성해 볼 수 있는데 어떤 형태를 따라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 중에 어떤 것을 택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산표를 작성할 때 있어서 우선 결산 시점에서 발생된 거래에 대한 분계장의 기입 내용을 분계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거래를 보고 분계를 했어요. 분계한 내용이 총계정 원장에 전기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각 계정에 정확하게 전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시산표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산은 이게 중요하죠. 자, 결산 때에는 총계정 원장의 각 계정을 중심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결산 절차 중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수정하기 전에 총계정 원장에 전기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수정전 시산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각 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에 모아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한다면 회계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시산표상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일치하지 않는다면 총계정 원장에 기록된 내용에 오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산표는 어떻게 시산표 등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여러분들 시산표 등식 중요합니다. 시산표 등식은요. 각 계정의 잔액이 차변에 위치하는 잔액이 있잖아요. 그죠? 차변 요소가
차변 요소가 자산 플러스 비용이 차변 요소죠.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은 어떤 요소다? 대변 요소가 부채 자본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시산표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산표 등식은 자산의 잔액 플러스 비용의 잔액 이꼬르 똑같다 이 말이죠.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의 합계가 동일할 때 시산표는 정확하게 작성되었다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등식의 대차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총계정 원장에 기록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찾아내어서 정정 분계를 해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산표는 우리가 작성 시점에 따라서 앞에 세 쪽, 그죠? 언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2월 시산표. 2월 시산표를 다른 말로 마감 후 시산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 시점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고요. 작성 양식, 즉 서식에 따라서 모양이죠. 모양에 따라서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가 있는데 양식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작성 시점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수정 전에도 한번 작성해보고 수정 후에도 작성하고 모든 장부가 마감한 이후에도 작성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셋 다 작성이 가능하죠. 그죠? 이것도 셋 다 작성이 가능하지만 이 중에 하나를 택해서 작성해 볼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 인식, 분계, 총계정 원장 정기, 시산표 작성해서 이 시산표와 시산표 등식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오류가 발견되었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안 맞다. 그러면 그 오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류를 찾을 때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것보다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순차적으로 역으로 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것이 뭐죠? 시산표 작성했고 그죠? 그 다음에 원장 작성했고 그 다음 분계장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시산표에 오류가 없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장에 문제가 없는지 분계 잘못한 것은 없는지 역으로 가서서 오류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발견하는 순서는 이렇게 역으로 시산표, 원장, 원장은 총계정 원장을 말한다 그랬죠. 총계정 원장을 줄여서 원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분계장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산표 등식에 의해서 시산표 등식이 앞에서 어땠죠? 시산표 등식이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인데 이때 이 두 관계가 이꼬르 등호가 성립되었다 하는데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인위적으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오류가 되겠죠. 이 오류는요, 거래 전체를 누락해서 거래 자체를 갖다가 분계해서 누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분계가 안 되니까 총계정 원장에 안 남겠죠. 그 다음에 시산표에서 남지 않겠죠. 그럴 때는 못 찾는다는 거죠. 분계는 정확하게 하였으나 원장에 전기를 하죠. 원장이 안 우리가 시산표는 뭐 보고 하죠? 원장 보고 시산표 작성하는데 원장에 전기가 되지 않으면 못 찾아요. 분계를 이중으로 했다. 똑같은 분계를 두 번 한 거예요. 두 번 하면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계나 전기가 틀린 계정, 즉 뭐다? 차변 요소인데, 예를 들어서, 소모품 해야 되는 것을 비품을 했다. 그런 거는 못 찾는다는 거죠. 왜? 금액만 맞추다 보니까 계정 항목 틀린 거에 대해서는 못 찾는다는 거죠. 거래 금액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상계적 오류, 즉 서로가 있잖아요. 기록하면서 금액조를 차변 대변 요소를 같이 누락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시산표 자체에서는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시산표 발견할 때는요.
발견 순서는 시산표, 원장, 분계장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래도 발견 못할 수 있는 오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등호가 성립된 관계에서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사례들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산표 자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산표를 살펴보는데요. 시산표는요, 작성하는 순서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현금, 광고, 소모품, 광고를 하기 위한 소모품, 선거보험료, 기계에 돼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어디에 속하죠? 자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차입금, 매입 채무, 선수 수익, 요거는 뭐다? 부채에 속하죠. 그죠? 그 다음에 보통주 자본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통주 자본금, 배당금은 배당금 수익이라면 수익, 지금 배당금을 지급했나요? 이 자본요소죠. 자본요소. 그 다음에 광고 수익은 광고예산가 봐요. 광고예산 수익. 급여 임차료는 비용이죠. 그죠? 그러면 시산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된다? 순서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식으로 구성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때 우리가 차변에 있는 요소와 대변에 있는 요소를 합했을 때 합계가 동일하게 일치되었을 때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산표는 이때 작성할 때 보니까 차변 요소, 대변 요소가 합계 시산표 되어 있죠. 그죠? 합계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에 현금 계정이 있었죠. 현금.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총계정 원장에 현금해서 현금의 전체 합계가 차변 전체의 합계가 15만 원 있었고요. 대변의 전체 합계가 10만 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15만 원 중에서 10만 원 썼다는 거죠. 들어온 거 나간 거. 그러면 15만 원은 현금이 들어왔고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요. 15만 원 현금 들어왔고 10만 원 현금이 나갔다. 그러면 이 합계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 차변에 15만 원, 현금 10만 원. 근데 우리가 총계장 원장 보니까 요 현상을 본다면 15만 원이 들어온 돈인데 10만 원 썼으니까 얼마 남아있다? 5만 원이 차변에 5만 원 현금이 남아있다 하는 건데요. 잔액으로 표시한 게 아니라 뭐다? 합계로 표시했죠. 이것도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상품 계정이 있다면요. 상품 계정이 있다면 차변에 상품이 8만 원 있었고요. 대변에 5만 원 있었다. 상품은 자산 계정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니까 상품 8만 원치 구입했는데 5만 원만 그 상품이 없어졌다. 팔았다. 그래서 총 구입한 상품은 8만 원이고 팔린 상품은 5만 원이다. 그래서 3만 원 남아있다는 잔액을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총계정 원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산표에 갖다 옮겨 놓는 거예요. 차변에 있는 거 차변에 그대로, 대변의 합계는 대변에 그대로. 외상 매입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변에 6만 5천 원 있었고 차변에 5만 원 있었고 자본금 대변에 6만 원이고 상품 매출액이 2만 5천 원 있었고 급여 2만 원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요. 어때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했을 때 우리가 자산 플러스 비용 하니까 합계 30만 원 됐죠. 부채 볼까요? 부채 하니까 부채 전체 보니까 더하고 빼고는 합계 30만 원 됐죠. 그죠? 지금 이거는 합계 시산표는 합계 그대로 나타났어요. 아마 잔액 시산표 보시면 시산표 등식이 명확하게 보일 건데요. 그대로 왔더니 결론적으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되었다면 총계정 원장에 적은 내용이 맞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잔액상표는 더 명확하죠. 앞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예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현금 얼마 있었다? 15만 원 있었는데 대변에 10만 원이 더 합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 대변이니까 15만 원만큼 현금 들어왔는데 그중에 뭐다 10만 원이 팔렸으니까 얼마 남아있다? 5만 원이 남아있다. 잔액만 나타낸 거예요. 현금 5만 원, 그 다음에 상품 얼마? 3만 원, 급여 2만 원 해서 전체 자산의 합계 보세요. 자, 자산 앞에서 시산표 등식 볼까요? 잔액시산표 보면 더 명확하죠. 자산 플러스 비용은 시산표 등식,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익. 자,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잖아요. 자산. 급여가 뭐에 해당되죠? 비용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자산 플러스 비용 되죠. 그 다음에 부채, 외상매입금 받아야 될 잔액이 15,000원 있었고 자본금, 자본, 상품 매출이익, 수익, 부채, 자본, 수익이 합한 금액이 10만 원. 자, 그래서 차변의 합계와 잔액이 차변의 합계 시산표에서 차변의 잔액과 대변의 잔액이 딱 맞다 그러면 앞에서 기록한 총계정 원칙 내용이 맞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합계잔액시산표는요. 앞에서 했던 합계도 나와 있고 또 잔액도 나와 있어. 그래서 다 해도 뭐다? 합계와 잔액의 합계가 다 맞으면 앞에서 기록한 총계정 원장이 맞다 이래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산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시산표 작성입니다.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산 정리예요. 결산 정리는 결산 때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정리하는 단계죠. 발생주의와 관련시켜 노출되는 거래인지 아닌지 아니면 노출되지 않은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현금을 받았거나 지급하였으나 발생주의에 의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계기간에 발생한 것은 다 뭐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 즉 수익의 발생에 앞서 현금을 미리 받았다 그러면 선수수익,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았어요. 그러면 남의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어때요? 그 대가를 해줘야 되는 빚진 거잖아요. 부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다? 그러면 남의 돈을 미리 받는데 그중에 일부만큼 일해줬다면 일해준 것만큼 수익 맞거든요. 그런 거 결산 때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기간에 발생한 것만 회계 처리를 다 반영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선급 비용은 무슨 뜻이냐면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1년 자동차 보험료 미리 지급했다. 자,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 1년치 하면은 좀 할인되니까 미리 줬어요. 그런데 12월 말 딱 되면은 뭐다? 그 기간에까지만 이루어진 것만 보험료인데 나는 보험료 줬다고 이렇게 이미 보험료 처리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차를 팔았다 그러면 어때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발생한 것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미리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줬다고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기간에 발생된 정확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수익이나 선급비용은 분명히 선수수익,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받은 거하고요. 선급비용,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것은요. 올해만 발생한 게 아니라 다음 연도까지 이연이 된다는 거죠. 이연 계정에 속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경과 계정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일단 자산으로 이연시켰다가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수익과 비용으로 정리하여 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결산 정리 사항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죠. 앞에서는 이연 계정인데요. 지금은 발생 계정으로서 이런 게 있어요. 현금을 받았거나 지급하지 않았으나
발생주의에 의하면 돈 지급하지 않고 돈 받지 않았다고 장부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수수익이 있는데요. 미수수익은 수익은 발생했는데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뭐다? 내가 물건을 팔고 돈 못 받았다고 해서 장부에 누락하면 안 된다. 회계처리가 무슨 주의이기 때문에?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그럼 돈 받을 게 있다고 자산으로 수익이 발생했는데 미수 아직 못 받은 거 자산으로 결산 때 회계처리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비용이 발생했는데 돈을 못 준 거예요.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현금을 미리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예상 계정 또는 뭐라 그러냐면요. 발생 계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올해 발생했는데 아직 돈을 못 줬다고 장부에 누락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정은 크게 보니까 이연 계정이 있고 발생 계정 또는 예상 계정이 있다는 거 이거는 찾아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강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은 결산 정리사항은 크게 보면 이연 항목과 발생 항목이 있는데 이연 항목에는 크게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이 있고요. 발생 항목은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이 있다는 거죠. 선급 비용은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선급 미리 돈을 줬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선급 임차료 집세 주는 거 1년치 주는 거 매달 줘야 되는데 1년치 미리 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료 매달 줘야 되는데 1년치 미리 줬다. 선급보험료. 요것은 결산 때 반드시 그 기간에 발생한 것만 회계 처리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선수수익.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돈을 미리 받은 거죠.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돈을 미리 받는 거. 이 말을 해놓으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대금을 먼저 받고 돈을 미리 받고 부채로 기록한 항목으로서 아직 상품의 인도라든지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져 아직 안 팔았다는 거. 계약금 미리 받았는데 안 팔았다. 계약금 받았을 때 그 돈은 나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건을 팔아야 내 돈이죠. 그래서 선수수익에는 이런 예가 있어요. 선수임대료, 선수용역수익. 임대료 집세 받았는데 미리 받았다. 그 다음에 서비스 어떤 용역을 해주기를 하고 돈을 미리 받았다. 이거는 어디에 속하냐면요. 선수수익은 결론적으로 결산 때에는 부채에 해당되는 거죠. 아직 일 안 해준 부분, 일해줬으면 수익이죠. 선급비용은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돈을 미리 줬는데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연 계정은 정확한 날짜 계산까지 해서 처리해야 되고요. 발생 항목은 미지급 비용. 비용이 발생했는데 돈 못 줬어요. 비용 발생은 돈 안 줬다. 분명히 뭐다? 결산 때 부채 처리해야 되고요. 미수수익,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돈 못 받았다. 자산 처리해줘야 된다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정리사항으로 첫 번째 선급비용. 앞에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현금을 미리 지급했어요. 아직 뭐다? 비용이 발생 안 했어요. 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비용 발생 이전에 돈을 준 거죠. 그러면 보통 차기에 만기되는 보험료, 임차료를 미리 지급할 때 사용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다음으로 이러한 것은요. 유사한 현상으로 일부 자산의 경우에도 발생하는데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의 취득 후 자산 원가가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감소하며 이거는 뭐다? 감가상각 되는 거 있잖아요. 감가상각 되는 거. 이것은 뭐다? 감가상각이 발생했는데 회계처리 안 하면 자산이 과다계상 되겠죠. 수모품, 볼펜, 지우개 이런 거 있잖아요. 문구류 샀는데 1년치 사가지고 쭉 다 써버렸어. 그러면 감소되었죠. 그러면 소모품은 자산인데 사용된 거 소모품비. 선급 비용의 항목과 유사하게 처리되는 항목으로서 여러분들은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와 수모품비가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경우에는 자산과 비용 관계가 존재하는데 만약 결산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자산과 비용이 과대 계상되고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주안점이죠. 그래서 선급 비용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할 때요. 방법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자, 선급 비용. 자, 보험료 줄 때 미리 보험료로 처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비용으로 처리할 때. 그래서 돈 지급할 때, 현금 지급할 때 비용이 발생한 걸로 처리하는 거야. 자, 내가 1년치 보험료 미리 줬다. 나 보험료 줄 때 차 1년 탈 거니까 그냥 회계 처리로 차변에 보험료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결산 내가 10월 1일 날 보험료 줬다고 칠까요? 그러면 1년치 보험 내년도 뭐다? 그 9월 말까지 보험료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산 시에는 우리가 10월달, 11월달, 12월이 결산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3개월만 보험료지 나머지 1월부터 9월까지는 뭐다? 보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선급 비용이다. 선급 비용. 대표적으로 선급 보험료다 이 말이에요.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돈 미리 준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만큼만 비용이지 나머지 미경과된 거는 뭐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수정분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산 시 그래서 요 미경과된 부분만큼 자산을 증가시키고 보험료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게 보험료 아니다. 우리가 1년치 보험료 처리했을 때 미경과된 부분 보험료 아니다. 선급 비용은 보험료가 아니라고 이 결산 때 이 분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보험료가 너무 크게 잡히는 거죠. 비용이 크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크면 단기 순이익이 적어지겠죠. 순이익이 적어지면 세금을 적게 내겠죠. 탈세예요. 그죠? 그만큼 이 선급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찾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의 기업들, 중소기업들은요. 다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줬다면 다 비용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자, 현금 지급 시 모두 비용 처리하고 돈 줬다고 처리하는 거죠. 결산 시, 결산이 되면 반드시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미경과된 부분은 자산이라고 처리해줘야 돼요. 선급 비용, 대변의 비용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분기도 해줘야 되는 거. 위치를 바꿔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연도 초에 비용, 선급 비용 해둬야 또 다음 연도도 계속 이런 회계 처리가 통일적으로 처리되고요. 이미 인식한 비용 중 기간이 미경과된 부분만큼만 비용을 감소시켜 준다는 거. 비용을 감소시켜 주고 미경과된 것만큼 선급 비용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선급 비용은 기중에 현금을 지급할 때 또 모두 이제 선급 비용을 앞에는 비용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이제 요거를 자산으로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자, 책을 보면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기중에 현금을 지급할 때 모두 자산,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나는 중간에 차 팔 수도 있어 하면서요. 선급 보험료 처리하는 경우 있죠. 결산 시에 기간이 경과된 부분만큼 선급 비용을 감소시켜야 된다. 자, 1년치 보험료 선급 비용 했지만 자, 앞에서 볼까요? 10, 11, 12 이렇게 있다면요. 10, 11, 12 중에서 12월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3개월은 뭐가 된다? 보험료고 1월부터 9월까지는 뭐다? 선급 비용인데 선급 보험료인데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이미 뭐로 처리했다? 그냥 돈 지급할 때 모두 다 뭐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 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너무 크게 되겠죠. 기중에 현금을 지급할 때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결산 시 미경과된 부분만 처리했잖아요.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입장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급할 때요. 보통 이 방법보다는 앞에 방법을 많이 쓰니까 그렇겠는데 차변에 뭐라고 하면 10월 1일 날 선급 비용, 선급 보험료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했다가 12월 31일 결산 때에는 요 미경과된 부분만큼만 선급 비용이고 시간이 경과된 3개월치는 보험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3개월치만큼은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입장이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입장이 달라요. 시간이 경과된 것만큼 보험료 처리하고, 자, 경과된 것만큼 자산이 아니야 하고 빼줘야 되는 거야. 대변에 선급 비용. 이렇게 처리. 그렇게 해야만이 자산이 아니라고 빼줘야 되는. 안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처리해놓고 보험료 주는 거 줄 때 선급 비용 처리해놓고 그대로 두면요. 자산이 과대평가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식이죠. 왜? 없는 자산을 이미 시간이 경과된 것만큼은 자산은 아닌데 부풀려 가지고 기업 가치를 좋게 한다는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분식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연 계정 중에서 선수 수익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수익은요,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았어요. 자,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수령한 경우 단기 수익과 차기 이후의 수익을 구분하는 절차인데, 미래에 제공될 서비스에 대해서 미리 현금을 수령한 경우, 즉 수익 발생 이전에 현금을 미리 수령한 경우에 발생한다. 즉 아직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실현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 수익은 보통 차기에 만기가 되는 보험 매출액이라든지 임대료 미리 수령한 거 있죠. 이 경우에는 부채와 수익 관계가 존재하는데, 만약 결산 정지를 해주지 않으면 부채라든지 수익이 과대평가되든지 또는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 수익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는요, 재무상태표법이라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았을 때 내 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부채 증가되어 있죠. 예를 들면 볼까요? 그 밑에 보세요. 현금 순액시, 요 위에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 수익. 이때 선수 수익은 부채거든요. 그러다가 결산 시 수정 분기를 할 때는요. 자, 내가 미리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팔았으면 이제 부채가 없어져야 되겠죠. 내가 이제 실현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팔았어요. 실현시켰어요. 수익 행위를 실현시켰어요. 그러면 실현시킨 것만큼 대변에 있는 선수 수익이 차변에 가고요. 대변에는 이제 수익, 매출로 잡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그 기간에 발생한 매출이 산정이 되는 거죠. 이미 인식한 선수 수익 중 기간 경과분만큼 선수 수익을 감소시켜 준다 하는 거죠. 기간 경과, 즉 실현된 것만큼은 감소시켜 줘야만 정확한 회계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계약금 미리 받았다 했을 때 수익 처리하는 거죠. 이거 포괄손익계산서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팔기라고 계약금 받았을 때 그냥 수익 처리, 매출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자, 현금 수령 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매출 처리돼요. 자, 어때요? 실제 처리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매출 잡아요. 그럼 사실 매출이 아니잖아요. 계약금만 받은 건데, 그죠? 그러면 매출로 잡으면 수익이 크게 잡히겠죠, 그죠? 그러다가 결산 시 계약금 받은 것 중에서 일부만 팔았다 그러면 판매한 것만 수익이고요. 판매 안 한 거 있잖아요. 즉 이거는 미실현 또는 미경과 된 부분은 수익이 아니라고 빼줘야 되는 거예요. 실현된 것만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미실현된 부분은 선수 수익 부채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 연도 가면 똑같이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역분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전폐 추가하면은요, 바로 있잖아요. 역분계가 딱 대체 분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실제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이미 인식한 수익 중 기간 경과분만큼 수익을 감소시켜준다.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받고 팔지도 않았는데 수익이 크게 되니까 수익이 과대 계상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 발생했는데 아직 돈을 못 줬어요. 돈 못 줬다고 해서 회계에서 누락하면은요, 어때요? 부채가 적게 계산되니까 오류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여서나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줘야 되는데 못 줬다, 이자 비용을 줘야 되는데 못 줬다, 미지급 급여, 미지급 이자 비용이 미지급 비용에 속하는 거죠. 이것은 부채와 비용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비용이 없는 것처럼 되겠죠. 그죠? 비용이 발생했는데 정리를 안 해주면 부채가 가소평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 때 반드시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부채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수 수익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익이 발생했는데 돈 못 받은 거 있잖아요. 돈 안 받았다고 해서 장부에 누락하지 말라는 거죠. 수익이 실현되었으나 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즉 대표적인 예로서 미수 집세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미수 임대료,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미수 수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적게 계산될 거고 차선도 적게 계산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수 수익에 대한 예로서 볼까요? 임대료 이자 수익은 시간의 경과와 서비스의 계속적인 제공에 의해서 실현되는데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별, 일별 또는 주별로 공식 기록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기록의 원가가 효익을 초과한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 미기록된 수익을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은 자산과 수익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분계는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수익 발생. 예를 들면 임대료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 자 내가 집세 받고 있어요. 근데 못 받았어. 그러면 차변의 뭐다? 미수 수익. 미수 수익.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임대료는 수익이 발생했죠. 근데 받을 돈이 남아있다 이런 거죠. 요거 회계 처리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결산 정리 사항은 크게 이연 항목과 그 다음 발생 항목이 있는데요. 특히 이연 항목은 조금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좀 더 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실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크게 도움 되실 것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